당신들은 여자한테 훈련을 받는다고. 목소리의 주인은 미 육군 특전부대 그린벨에 소속의 건장한 체격에 오만한 눈빛을 한 제이콥 밀러 대위였다. 그의 시선은 하경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아니라 그녀의 얼굴과 몸의 곡선을 무례하게 훑고 있었다.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주변에 있던 미군 대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온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소리들이었다. 하경은 대답 대신 자신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도열한 707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과 그 맞은편에 선 미군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 직전의 수류탄처럼 두 부대 사이에 감돌았다. 707 707 대원들은 모두 강철처럼 굳은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자신들의 교관이자 상관에 대한 모욕을 향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특히 최전방에 선 강태우 상사의 주먹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오만한 미군 대위의 턱을 부셔버릴 기세였다. 밀러 대위 옆에 서 있던 데이비드 로빈슨 소령이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다. 밀러 대위 언행에 주의하게. 이분은 우리와 이번 훈련을 함께할 707 707 특임단의 총괄 교관이시다. 총괄 교관이요, 소령님. 저희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 요원들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나 만지작거리던 장교에게 전술을 배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특히나 여군에게는 말이죠. 밀러는 여군이라는 단어에 경멸적인 힘을 실어 뱉어냈다. 그의 눈은 하경을 향한 조롱과 더불어 그녀를 따르는 한국군 병사들을 향한 모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707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몇몇은 하경의 명령만 떨어진다면 곧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윤하경은 미동도 없었다. 분노나 당혹감 같은 감정은 그녀의 얼굴에서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감정 하나 담기지 않은 짙은 심연과 같았다. 마치 시끄럽게 지저대는 개를 바라보는 고요한 호랑이처럼 그녀는 밀러를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그녀는 밀러의 얕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남성들의 세계라 믿는 특수부대에서 여성인 자신을 지휘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오만함. 그 오만함은 언젠가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하경의 입이 열렸다. 내 소개를 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훈련장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하고 서늘했다. 훈련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707 특수임무단 중령 윤하경, 호출부호 독사. 이번 연합훈련의 한국 측 총책임자다. 독사. 그 단어가 흘러나오자 밀러를 제외한 몇몇 미군들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전 세계 특수부대원들 사이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극악의 훈련과 실전에서 살아남은 최강자들에게만 부여되는 이명. 그들은 독사라는 호출부호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 이름이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주인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여자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뿐이다. 밀러는 여전히 그녀를 얕잡아 보는 표정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하경은 천천히 밀러에게 다가갔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였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린 것은 오히려 밀러 쪽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하경은 그의 발 앞에 멈춰서서 그의 푸른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밀러 대위, 당신의 실전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장에서는 편견과 오만함이 가장 먼저 당신의 목숨을 앗아갈 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다음이 적의 총알이고. 뭐라고 밀러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이 허리춤에 찬 권총으로 향하는 것을 로빈슨 소령이 다급하게 막았다. 훈련 첫날부터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밀러는 이를 악물며 하경에게 바싹 다가섰다. 말로만 하는 군인은 필요 없다. 증명해봐. 당신이 그저 책상 물림이 아니라는 걸. 하경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차가워서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좋다.
증명해 드리지. 그녀는 뒤돌아 로빈슨 소령에게 말했다. 로빈슨 소령님 사격 훈련장 사용을 요청합니다. 간단한 시범을 보여드리지. 로빈슨 소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서진의 단호한 눈빛과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직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모두 사격장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경과 밀러, 그리고 두 부대의 팽팽한 긴장감은 이제 사격장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제 전술 훈련장 내 최신식 사격 훈련장. 다양한 거리와 각도의 표적들이 배치되어 있고 인질 상황을 가정한 복합적인 구조물까지 설치된 곳이었다. 대결 방식은 간단했다. 하경이 자신의 KCL 소총을 점검하며 말했다. 전방 100m에서 300m까지 무작위로 올라오는 표적 10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모두 명중시키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다. 단 마지막 표적은 인질의 머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과입니다. 인질을 맞추면 그 자리에서 패배로 간주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악의 난이도였다. 미군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제이콥 밀러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M4 엠펠 카빈을 집어들었다. 여자답게 소꿉장난 같은 걸 제안하는군. 좋아. 내가 먼저 하지. 그는 자신만만하게 사선에 섰다. 그는 그린벨의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사수였다. 그의 사격 자세는 교본 그 자체였고 격발음은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졌다. 탕탕탕. 전방의 표적들이 차례대로 쓰러졌다. 그의 속도는 경이로웠고 정확도는 흠잡을 데 없었다. 마지막 300m 거리의 인질 표적 앞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스코프 안으로 보이는 사과는 아슬아슬하게 인질의 관자놀이에 붙어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거리였다. 밀러는 짧은 호흡과 함께 반가쇠를 당겼다. 하앙, 총성과 함께 사과가 터져 나가며 붉은 파편을 흩뿌렸다. 인질 표적은 미동도 없었다. 완벽한 사격이었다. 28.7초. 통제관이 시간을 외쳤다. 경이로운 기록이었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밀러는 의기양양하게 총을 내리며 하경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이제 저 여자가 망신을 당할 차례라고 그는 확신했다. 하경은 아무 말 없이 사선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밀러처럼 스코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소총에 부착된 기계식 조중이 가늠자와 가늠쇠를 이용할 뿐이었다. 미군들은 술렁거렸다. 300m 거리의 사과를 기계식 조중이로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미친 거 아냐?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텐데. 비아냥거림이 쏟아졌지만 하경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소총을 어깨에 견착했다. 그 순간 그녀를 둘러싼 공기가 변했다. 가볍게 몸을 풀던 여장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물을 향한 살기만이 피어오르는 독사만이 존재했다. 준비되면 시작하지. 통제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경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타타탕. 밀러처럼 일정한 간격의 격발음이 아니었다. 마치 하나의 긴 총성처럼 들리는 불규칙하면서도 폭발적인 연사였다. 팡파탕 팡팡. 표적들이 쓰러지는 속도는 눈으로 좁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사격 자세를 거의 바꾸지 않았다. 상체는 고정된 채 총구만이 다음 목표를 향해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전투 기술이라기보다는 한편의 예술처럼 보였다. 100m, 200m의 표적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300m의 마지막 표적.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밀러조차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하경은 숨을 고르지 않았다. 앞선 9발의 사격과 마지막 한 발 사이에 어떠한 망설임이나 시간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 격발음이 울려 퍼졌다. 고요한 정적.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전방의 표적을 주시했다. 통제실의 고배율 카메라가 확대한 화면이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다. 인질의 머리는 깨끗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어야 할 사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총알은 정확하게 사과의 중심을 관통했고
그 충격으로 사과가 산산조각 나 흩어져 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총알은 사과 뒤편의 벽에 박히면서 인질 표적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않았다. 신의 경지라 불릴 만한 사격술이었다. 15.2초. 통제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간을 발표했다. 밀러의 기록을 절반 가까이 단축시킨 믿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훈련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환호도 박수도 없었다.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려는 듯한 침묵만이 가득했다. 하경은 천천히 총을 내리고 탄창을 분리했다. 그리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밀러를 향해 걸어갔다. 밀러 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당신과 말싸움을 하러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당신들을 가르치고 함께 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전장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전우가 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그녀는 밀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내 성별이나 계급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장에서는 오직 실력만이 유일한 계급이고 생존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언제든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오늘처럼. 하경은 밀러를 지나쳐 707 특임단 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로빈슨 소령을 포함한 미군들의 경애와 혼란이 뒤섞인 시선이 따라붙었다. 밀러는 굳은 얼굴로 하경의 뒷모습을 노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푸른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지독한 굴욕감과 도끼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이 미군 최전계 그린베레의 대위가 동양에서 온 여자에게, 그것도 자신의 주특기인 사격으로 이토록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 전체가 부정당한 끔찍한 모욕이었다. 사격장에서의 압도적인 시범 이후 훈련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윤하경 중령을 향한 노골적인 무시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어색한 침묵과 경계심이었다. 특히 제이콥 밀러 대위의 주변에는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할 냉기가 흘렀다. 그는 훈련 내내 입을 굳게 닫은 채 오직 하경의 모든 행동을 뱀처럼 집요하게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경계이자 기회를 엿보는 사냥꾼의 시선이었다. 이틀 후 본격적인 연합 대테러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의 핵심은 키라우스라 불리는 근접 전투 CQB 시설에서 벌어지는 인질 구출 작전이었다. 실제 건물과 동일한 구조로 지어진 콘크리트 미로 속에서 아군과 적군, 그리고 인질을 구별하며 최단 시간 내 목표를 완수해야 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작전 브리핑실. 대형 스크린에는 키라우스의 복잡한 도면이 떠 있었다. 하경은 레이저 포인터로 침투 경로와 각 팀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모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포함된 완벽한 계획이었다. 알파팀은 강태우 상사를 필두로 정문으로 진입. 동시에 브라보팀이 2층 창문을 통해 역으로 침투한다. 통신은 최소화하고 모든 움직임은 내가 사전에 지시한 수신호에 따른다. 목표는 5분 내 인질 확보 및 퇴출. 질문 있나? 브리핑실을 가득 채운 것은 707, 707 대원들의 없습니다. 라는 우렁찬 대답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교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미군 측에서는 조용히 손을 드는 이가 있었다. 제이콥 밀러였다. 중령님, 계획에 이의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정문과 2층으로의 동시 진입은 화력을 분산시켜 각계 격파당할 위험이 큽니다. 미군 교리상 이런 상황에서는 한 지점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내부를 장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전술적 이견 제시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당신의 방식은 틀렸고 우리의 방식이 더 우월하다라는 오만함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 밀러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단순한 사격 실력은 인정하겠지만 전술적 판단력은 결코 자신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경은 잠시 밀러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밀러 대위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한 내부 장악이 아니다. 적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그들의 시선을 양쪽으로 분산시켜 인질이 위험에 처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즉 외과 수술식 타격이 핵심이다. 당신들의 방식처럼 요란하게 정문을 돌파하면 가장 먼저 총알이 날아가는 곳은 인질의 머리가 될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이견이 있다면 훈련이 끝난 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작전 중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다. 이상. 하경은 단호하게 밀러의 말을 잘랐다.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뜻이었다. 밀러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빛은 두고 보자고 말하고 있었다. 작전 개시 10초 전. 결연한 707-707 대원들이 짧고 강하게 경례 구호를 외치며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다. 하경은 헬멧의 통신 장비를 점검하며 키라우스의 육중한 철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강철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뛰고 있었다. 작전 개시. 폭음과 함께 알파팀이 정문으로 돌입했다. 동시에 브라보팀의 로프가 2층 창문에 걸렸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경은 브라보팀의 일원으로 직접 침투조를 이끌었다. 이동.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하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두운 복도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등 뒤로 미군과 707-707 대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서로의 사각을 엄호했다. 짧은 총성이 간헐적으로 터지며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적의 표적들이 쓰러져 나갔다. 알파 2번 방 진입, 이상무, 브라보 중앙 계단 확보, 이동 중. 통신기를 통해 짧은 보고가 오고 갔다. 인질이 잡혀 있는 곳은 1층 가장 안쪽의 방이었다. 하경의 브라보 팀이 2층을 소탕하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알파 팀과 합류 인질이 있는 방을 동시에 급습하는 것이 계획의 최종 단계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젠장 계단을 내려가던 브라보 팀의 선두 밀러 대위가 갑자기 대열을 이탈했다. 그는 하경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계획에 없던 1층의 다른 방으로 독단적으로 돌진했다. 내가 더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그의 어리석은 공명심이 폭발한 것이었다. 밀러 대열 복귀해 로빈슨 소령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밀러는 이미 방의 문을 걷어차고 내부로 진입한 후였다. 팡팡, 2발의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그것은 적을 향한 총성이 아니었다. 밀러가 너무 성급하게 진입하는 바람에 방 안구석에 있던 민간인 표적을 적으로 오인하여 쏴버린 것이었다. 키라우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훈련 중단을 의미하는 소리였다. 동시에 모든 표적이 움직임을 멈추고 천장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작전은 실패였다. 침묵 속에서 훈련장을 걸어 나오는 대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특히 밀러의 안색은 흑빛이었다. 하경은 헬멧을 벗어 땀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키라우스의 도면이 여전히 떠있는 스크린 앞에 섰다. 복귀를 시작한다. 그녀는 작전 영상을 되돌려 밀러가 대열을 이탈하는 순간을 화면에 띄웠다. 밀러 대위, 왜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나? 더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실수였지만 실수 아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오만이다. 하경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냉기가 실렸다. 당신은 더 빠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다. 자신을 증명할 길을 선택한 거지.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바로 옆방에서 진입을 준비하던 아군이 위험에 노출됐고 당신이 쏴버린 민간인은 실제 상황이었다면 즉사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경은 영상을 한 프레임 더 넘겼다. 밀러가 진입한 방의 반대편 벽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신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을 구하러 들어갔을 팀원들까지 몰살당했을 거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미군 교리인가? 밀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하경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팩트였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사격장에서의 패배보다 더한 전술가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데이비드 로빈슨 소령이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중령. 우리 측의 명백한 과실이다. 밀러 대위는 규율에 따라 조치하겠다. 로빈슨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하경은 로빈슨 소령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모든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 훈련의 실패는 전적으로 지휘관인 나의 책임이다. 팀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녀는 모든 잘못이 밀러에게 있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미군들은 물론이고 707 707 특임단 대원들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경은 자신의 책임으로 팀의 실패를 포용했다. 그 순간 하경을 그저 실력 좋은 여자, 군인으로만 보던 미군들의 눈빛이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전사가 아니었다. 팀의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비로소 함께 싸울 가치가 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제이콥 밀러의 생각은 달랐다. 하경의 행동은 그에게 리더십의 귀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교활한 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하경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했더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녀의 말을 질투에 찬 여자의 히스테리라고 치부하고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었을 테니.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그를 모든 이들 앞에서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밀러의 굴욕감은 이제 용서와는 거리가 먼 도끼 가득한 증오로 변질되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독을 키우는 상처 입은 뱀처럼 더 깊은 증오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하경을 향한 그의 분노는 이제 반드시 저 여자를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끔찍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작전 실패를 알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멈춘 후 키라우스는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훈련장을 걸어 나오는 대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특히 제이콥 밀러의 안색은 흑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을 직시해야만 했다. 하경은 헬멧을 벗어 땀으로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녀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분했다. 분노나 실망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키라우스의 도면이 여전히 떠있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복귀를 시작한다. 그녀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통제실 요원에게 지시해 작전 영상을 되돌렸다. 밀러가 대열을 이탈하는 순간이 화면에 선명하게 띄워졌다. 모든 미군과 707 707 특임단 대원들의 시선이 밀러에게로 향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밀러 대위. 하경의 목소리가 텐트 안을 가득 채웠다. 왜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나. 더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실수였지만 이건 실수가 아니라 오만이다. 하경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냉기가 실렸다. 당신은 더 빠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다. 자신을 증명할 길을 선택한 거지.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바로 옆방에서 진입을 준비하던 아군이 위험에 노출됐고 당신이 쏴버린 민간인은 실제 상황이었다면 즉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 섞인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했다. 그녀의 차가운 논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밀러의 심장을 찔러 들어왔다. 그녀는 스크린에 영상을 한 프레임 더 넘겼다. 밀러가 진입했던 방의 반대편 벽에는 교묘하게 위장된 부비트랩이 설치되어 있었다. 당신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을 구하러 들어갔을 팀원들까지 몰살당했을 거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미군 교리인가?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하찮은 오만함에 거는 것이 밀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상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하경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팩트였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사격장에서의 패배보다 더한 전술가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끔찍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데이비드 로빈슨 소령이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중령. 우리 측의 명백한 과실이다. 밀러 대위는 규율에 따라 조치하겠다. 로빈슨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하경은 로빈슨 소령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모든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 훈련의 실패는 전적으로 지휘관인 나의 책임이다. 팀원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녀는 모든 잘못이 밀러에게 있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이 예상치 못한 행동에 미군들은 물론이고 707 특임단 대원들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경은 자신의 책임으로 팀의 실패를 포용했다. 그 순간 하경을 그저 실력 좋은 여자, 군인으로만 보던 미군들의 눈빛이 처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전사가 아니었다. 팀의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비로소 함께 싸울 가치가 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제이콥 밀러의 생각은 달랐다. 하경의 행동은 그에게 리더십의 귀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교활한 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하경이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했더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녀의 말을 질투에 찬 여자의 히스테리라고 치부하고 분노를 정당화할 수 있었을 테니.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그를 모든 이들 앞에서 더욱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밀러의 굴욕감은 이제 용서와는 거리가 먼 도끼 가득한 증오로 변질되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독을 키우는 상처 입은 뱀처럼 더 깊은 증오의 심연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하경을 향한 그의 분노는 이제 반드시 저 여자를 파멸시키고 말겠다는 끔찍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사격장과 킬하우스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이후 훈련은 며칠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부대 간의 전술을 재점검하고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시간이었다. 제이콥 밀러는 로빈슨 소령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근신 처분을 받았지만 훈련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과묵하고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아무도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복종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침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합훈련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혹독한 관문인 산악 생존 및 침투 훈련이 시작되었다. 훈련 내용은 간단했다. 각 부대에서 선발된 최정예 요원들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식량과 장비가 제한된 상태로 인제의 험준한 산맥을 3일 밤낮으로 종주하여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중간 지점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야 했고 가상의 적 부대가 이들을 추격하며 끊임없이 괴롭혔다. 윤하경은 707의 강태우 상사와 팀을 이루었고 제이콥 밀러는 로빈슨 소령과 한 팀이 되었다. 훈련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낮에는 깎아지른 듯한 암벽을 기어오르고 밤에는 천을 빼앗는 추위와 싸워야 했다. 무거운 군장을 맨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고 발바닥에는 피가 맺힌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윤하경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했다. 그녀는 단순히 체력이 좋은 군인이 아니었다. 산의 지형과 식생을 꿰뚫고 있었고 독초와 식용식물을 구분해내는 능력 동물의 흔적을 보고 길을 찾는 기술 등 그녀의 생존 능력은 거의 달인에 가까웠다. 이건 참나물입니다. 허기를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식용식물을 찾아냈다. 미군 대원들이 놀라워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쪽 능선은 경사가 급해 보여도 바람을 막아주니 오늘 밤 비박은 저곳에서 합니다. 그녀의 판단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미군들도 혹독한 자연 앞에서 생존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경외심을 품기 시작했다.
로빈슨 소령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윤 중령은 마치 이 산에서 태어난 사람 같군. 그 말에 강태우 상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저희 교관님께서는 특전사 내에서도 산악전의 전설이십니다. 독사라는 호출 부호도 독사처럼 조용히 적의 숨통을 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뱀보다도 험한 지형에서 잘 살아남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제이콥 밀러만이 입을 다문 채 묵묵히 걷고 있었다. 그는 다른 미군들이 하경에게 존경심을 표할수록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다. 굴욕감은 그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고 마침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윤하경을 모두의 눈앞에서 끌어내려야겠다고. 그녀의 실력이 아니라 운이 나빠 실패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야겠다고. 그는 가장 비열하고 교활한 복수를 계획했다. 훈련 마지막 날. 최종 목표 지점을 눈앞에 둔 마지막 관문이 주어졌다. 독사 능선이라 불리는 안개가 자욱하고 발을 헛디디기 쉬운 가장 험한 능선을 각계 전투로 돌파하여 반대편 집결지에서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팀원 없이 오직 혼자의 힘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과제였다. 출발 직전 밀러가 마치 친절을 베푸는 척하며 하경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순수해 보였고 목소리에는 동료애마저 느껴졌다. 중령님 행운을 빕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에너지바를 건네며 말을 이었다. 제가 먼저 정찰 나갔던 동료에게 들었는데 공식 등산로보다 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계곡길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길이 험하긴 하지만 능선을 타는 것보다 시간을 절반은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틀간의 순종적인 태도에 속아 넘어간 하경은 순간적으로 그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다. 경쟁이 붙은 훈련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정보는 매우 유혹적이었다. 정보 고맙다. 밀러 대위. 하경은 짧게 답하고는 출발 신호와 함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밀러는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 뱀처럼 사악하고 잔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말한 계곡길은 실제했다. 하지만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다. 비가 오면 물이 불어 순식간에 고립되고 평소에는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과 미끄러운 이끼 낀 바위로 가득한 부대 내에서는 과부 제족이라 불리는 금단의 루트였다. 그는 하경이 그곳에서 길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기를 바랐다. 아니, 확신했다. 하경은 밀러가 알려준 방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계곡에 들어선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공기는 축축하고 무거웠으며 길이라고 부르기 힘든 진창이 계속되었다. 나침반의 바늘은 계곡의 자철광 성분 때문인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특수부대원으로서 단련된 그녀의 육감이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속았다. 깨달음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왔다. 그때였다. 후두둑. 작은 돌멩이 몇 개가 그녀의 머리 위 젖은 흙으로 이루어진 절벽에서 떨어져 내렸다. 밤새 내린 비로 약해진 집안이 그녀의 기척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경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쿠르르르륵. 산 전체가 울리는 괴음과 함께 그녀가 서 있던 절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흙과 바위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었다. 그녀의 몸은 쏟아져 내리는 톳에 휩쓸려 순식간에 아래로 더 깊은 계곡의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자신에게 행운을 빈다고 말하던 제이콥 밀러의 미소 띤 얼굴과 부서지는 바위들의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독사 능선에는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직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계곡을 맴돌았다. 윤하경 중령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의식은 칠흑 같은 어둠과 폐를 짓누르는 압박감 속에서 돌아왔다. 윤하경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입안에서는 흙과 피가 뒤섞인 비릿한 맛이 났고 온몸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깔린 듯 비명을 질렀다. 토사의 무게였다. 그녀는 산채로 매장당한 것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극도의 공포 속에서 패닉에 빠져 얼마 안 되는 산소를 허비하다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독사 윤하경이었다. 극한의 상황은 그녀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대신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벼려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왼쪽 어깨의 탈골, 오른쪽 다리의 깊은 열상,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흉곽을 찌르는 통증으로 미루어 보아 갈비뼈 두어 대가 금이 갔을 터였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살아야 한다.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그 한 단어뿐이었다. 그녀는 남아있는 오른팔과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과 자갈이 피부를 파고들며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1mm 또 1mm. 마치 관 속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필사적으로 흙더미를 헤쳐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손끝에 차가운 밤 공기가 느껴졌다. 생명의 신호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상반신을 밖으로 빼내는데 성공했다. 폐로 밀려드는 신선한 공기에 거친 기침이 터져 나왔다. 주변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안개와 이슬비가 섞여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린 절벽의 잔해더미 한가운데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자신의 생존이 기적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추락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고 바위와 나무들이 만든 작은 공간 덕분에 압살을 면한 듯 했다. 하경은 가장 먼저 고통이 극심한 왼쪽 어깨를 처리하기로 했다. 그녀는 주변을 더듬어 단단하고 모서리가 진 바위를 찾았다. 그리고는 탈골된 어깨를 그 모서리에 가져다 댔다. 앞으로 벌어질 고통을 알기에 그녀는 질끈 눈을 감고 자신의 군번줄을 입에 물었다. 흡! 그녀는 온 체중을 실어 자신의 몸을 바위에 내리찍었다. 뚝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뼈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감각이 느껴졌다. 시야가 새하얗게 변하고 입에 문 군번줄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이 산속에서 소모적인 감정 표현은 사치일 뿐이었다. 어깨를 맞춘 그녀는 군복 소매를 찢어 임시 방편으로 팔을 고정시켰다. 다음은 오른쪽 다리의 열상이었다. 다행히 동맥은 피한 듯 했지만 출혈이 계속되면 저천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군화에서 비상용 나이프를 꺼내 불에 달궈 상처를 지지는 원시적인 방법을 떠올렸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이 상황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차선책으로 그녀는 주변에서 압박 붕대 역할을 할 만한 질긴 칡넝쿨을 찾아 상처 부위를 단단히 동여맸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마친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통신 장비는 추락의 충격으로 박살 나 있었고 소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생존 키트가 든 배낭 역시 토사더미 어딘가에 파묻혔을 터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군복과 군화 나이프 한 자루 그리고 강철 같은 정신력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기온이 뚝 떨어졌다. 젖은 군복이 남아있는 천마저 무섭게 빼앗아갔다. 이대로 있다가는 부상이 아니라 저천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비와 바람을 피할 만한 장소를 찾아 헤맸다. 시야가 흐려지고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는 순간 군인의 자격도 끝이다. 내 목숨은 국가의 자산임을 한시도 잊지 마라. 아주 오래전 특전사 하사 시절 혹한기 훈련에서 낙오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자신을 찾아낸 늙은 주임 상사가 해줬던 말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그는 동상에 걸린 그녀의 손을 자신의 품에 녹여주며 군인의 정신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다고 말했었다. 하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아직 군인이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녀는 작은 바위굴을 발견했다. 완벽한 비박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비와 바람은 막아줄 수 있었다. 그녀는 굴 안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지독한 허기와 통증,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가 그녀를 괴롭혔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제이콥 밀러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에게 지름길을 알려주던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그것은 분노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꺼져가던 그녀의 생명력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한편 약속된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하경이 나타나지 않자 집결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우 상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몇 번이나 출발 지점을 되돌아보았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교관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어기실 리가 없습니다. 강 상사의 불안 섞인 말에 로빈슨 소령이 그를 안심시키려 했다. 진정하게 강 상사. 독사 능선은 워낙 험한 곳이니 예상치 못한 변수로 지체될 수도 있네. 조금 더 기다려보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로빈슨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졌다. 제이콥 밀러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제가 알려준 길이 너무 험했던 걸까요? 괜한 말을 했나 봅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누구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서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로빈슨 소령은 상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공식적인 수색 작전 개시를 요청했다. 훈련은 즉시 중단되었다. 축제 같아야 할 훈련의 마지막 밤은 실종된 지휘관을 찾기 위한 비상작전의 시작으로 변해버렸다. 수색팀이 랜턴 불빛을 밝히며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동안 제이콥 밀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이 정도의 악천후와 험한 지형이라면 설령 그녀가 살아남았더라도 며칠 안에 발견하기는 어려울 터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것은 불운한 사고로 굳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와 같은 시각 작은 바위굴 속에서 윤하경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상당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부활을 준비하는 독사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굴 밖으로 손을 뻗어 차갑게 내리는 비를 맞았다. 그것은 단순한 빗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다가올 방역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산 자의 세상으로 기어 나오고 있었다. 밤은 아직 길었다. 그리고 그녀의 생존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날이 밝자마자 한미연합 수색팀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훈련장은 이제 실종된 장교를 찾기 위한 실제 작전 구역으로 변모했다. 헬리콥터가 상공을 선회하며 열 감지 장비로 숲을 훑었고 최전계 추적 요원들과 군견들이 투입되어 그녀의 마지막 예상 경로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짙은 안개와 험준한 지형은 수색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질 사투의 서막이었다. 지휘 텐트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로빈슨 소령은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지도 위에서 수색 구역을 재조정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태우 상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강 상사는 어젯밤부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직접 수색에 참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복귀한 참이었다. 그의 눈빛은 피로와 더불어 깊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상사, 교관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이 어디라고 했지? 로빈슨이 물었다. 독사 능선 초입부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대원들이 그곳에서 흩어졌습니다. 혹시 출발 전에 윤 중령이 뭔가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나? 평소와 다른 점이라든가. 강태우 상사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뇌리에는 출발 직전 윤하경과 제이콥 밀러가 잠시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와서는 그 장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하경 교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밀러 대위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묘한 기색이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들뜬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밀러 대위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듣지 못했나? 예, 그렇습니다. 강 상사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텐트 입구로 문제의 제이콥 밀러가 들어섰다. 그는 일부러 피곤하고 걱정스러운 기색을 연출하며 로빈슨 소령에게 다가왔다.
그의 옷차림은 흙 한 톨 없이 깨끗했지만 얼굴에는 마치 밤샘 수색을 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피로가 가득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 상사의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내렸다. 저것은 연기였다. 소령님, 저도 수색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중령님과 대화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하지만 강태우 상사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계산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동료를 걱정하는 군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확인하려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강 상사의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로빈슨 소령은 밀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마음은 알겠지만 자네도 지쳤을 테니 우선 휴식을 취하게. 자네의 증언은 중요하니 잠시 후에 정식으로 몇 가지만 묻도록 하지. 밀러가 텐트를 나가자 강 상사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소령님, 저는 밀러 대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강 상사. 근거 없는 의심은 삼가게.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야.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관님은 이 산의 지형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꿰뚫고 계신 분입니다. 절대 길을 잃거나 단순한 사고를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밀러 대위가 분명 무슨 짓을 한 겁니다. 강 상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로빈스는 그의 주장이 감정적인 반응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다. 평소의 윤중령이라면 그런 사소한 실수로 길을 잃을 리가 없다는 것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훈련 내내 밀러의 태도에서 드러났던 얄팍한 질투심과 오만함도 떠올랐다. 로빈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상황은 이제 단순한 실종사고가 아니었다. 아군 장교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 미수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었다. 이것은 부대의 명예가 걸린 끔찍한 스캔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다. 밀러 대위를 당장 내 방으로 부르게. 그리고 그의 개인 막사를 통제하고 누구와의 접촉도 금지시켜. 로빈슨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두 부대 간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수십 미터의 절벽을 거의 다 기어 올라온 윤하경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녀의 손이 마침내 절벽 끝에 단단한 땅을 붙잡았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몸을 끌어올렸다. 마침내 지옥 같았던 계곡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가 있는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나아가기 시작했다.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심판을 위해 그녀는 스스로 돌아가고 있었다. 두 개의 전선, 즉 베이스 캠프에서의 진실 규명과 험준한 산속에서의 생존 투쟁이 이제 하나의 지점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풍과도 같은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베이스 캠프의 지휘 텐트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로빈슨 소령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제이콥 밀러를 싸늘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텐트 입구는 무장한 미군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한쪽에는 강태우 상사가 증인으로 배석해 있었다. 밀러는 이제 더 이상 위선을 떨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처럼 로빈스는 그의 얄팍한 거짓말을 더는 들어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사실만을 확인하려 했다. 다시 묻겠다. 밀러 대위. 윤중령에게 과부, 제족이라 불리는 그 계곡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었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며칠 전 정찰 나갔던 한국군 병사들에게서 들은 정보였습니다. 거짓말 마 로빈슨이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강 상사가 모든 병사들을 확인했다. 누구도 더 너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오히려 모두가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언했다. 넌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지? 궁지에 몰린 밀러는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거짓된 우려의 가면이 벗겨지고 시커먼 악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를 멈추고 오직 분노만을 내뿜었다. 알고 있었다면 뭐 어쩔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내가 그녀를 밀기라도 했습니까? 그냥 정보를 알려준 것뿐입니다. 그걸 선택한 건 윤하경, 그 여자 자신이라고요. 그는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의 추악한 본성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태우 상사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의 턱을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텐트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로빈슨이 입구에 선 헌병에게 눈짓을 보내자 헌병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소령님, 저 밖에. 헌병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비켜선 텐트의 입구로 믿을 수 없는 형체가 걸어 들어왔다. 윤하경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 피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온통 긁히고 베인 상처가 가득했다. 임시 방편으로 고정한 왼팔과 피가 배어나온 오른쪽 다리는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사투를 벌였는지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똑바로 서 있었다. 비록 절뚝거리기는 했지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으며 그녀의 눈은 텐트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서늘하고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귀와는 마치 죽은 자가 지옥에서 걸어 나온 것만 같았다. 텐트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로빈슨 소령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강태우 상사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제이콥 밀러였다. 그는 죽었어야 할, 혹은 최소한 빈사 상태로 구조되었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멀쩡히 서 있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눈은 하경의 상처 입은 몸을 훑고는 그녀가 자신을 노려보는 눈빛에서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하경은 의무병들이 다가오는 것을 손짓으로 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밀러에게로 다가갔다. 그녀가 내딛는 걸음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심판의 종소리처럼 텐트 안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녀가 밀러의 바로 앞에 섰다. 밀러 대위.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당신이 알려준 지름길 덕분에 아주 혹독하고 새로운 생존 훈련을 하게 됐군.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나? 밀러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 뒤에 버티고 선 헌병에 막혔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무슨 소리인지? 난 그냥 좋은 뜻에서. 좋은 뜻 하경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밀러의 가슴팍에 던졌다. 그것은 녹슨 철조망 조각이었다. 그 지름길 입구에 있던 거다. 출입 금지 붕괴 위험 지역이라고 쓰여있던 낡은 경고 표지판의 일부지. 당신처럼 경험 많은 특전 요원이 이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안 그런가?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경은 추락 직전 본능적으로 그 표지판의 잔해를 보았던 것을 기억해냈고 절벽을 오르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회수해온 것이었다. 밀러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이성과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는 갑자기 하경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악마 같은 계집. 하지만 그의 주먹이 하경에게 닿기도 전에 옆에 서 있던 강태우 상사의 발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밀러는 바닥에 쓰러져 구역질을 해댔다. 헌병들이 즉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 하경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휘청거렸다. 로빈슨 소령과 강 상사가 동시에 그녀를 부축했다. 의무병 당장 들것 가져와. 로빈슨이 소리쳤다.
하경은 들것에 실려 의무대로 향하며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밀러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만족감이 아니었다. 깊은 연민과 군인으로서의 비애가 담겨 있었다. 오만과 질투심이 한 명의 뛰어난 군인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를 목격한 씁쓸함이었다. 지휘 텐트 안은 순간적으로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헌병들에게 제압당한 제이콥 밀러는 바닥에 쓰러져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경멸,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윤하경 중령의 귀환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지만, 그 기적이 제이콥 밀러의 모든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는 증거가 된 순간이었다. 강태우 상사가 굳은 얼굴로 헌병들을 향해 말했다. 꼼짝 못하게 제압해. 절대 놓치지 마. 의무병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다. 하경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들것에 실렸고 응급 처치를 위해 의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텐트 입구로 향하는 동안 로빈슨 소령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본 것은 만신창이가 된 한 명의 군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과 편견이 불러온 비극을 온몸으로 증명한 생존의 증언이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순식간에 훈련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지만, 하경의 처참한 모습과 그녀가 회수한 녹슨 경고, 표지판, 조각이 진실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모두에게 납득시켰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굴욕감이 들끓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지른 비열한 행위가 동맹군의 명예를 더럽혔고, 그들의 최고 전문가라던 밀러 대위의 명성이 한낱 오만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경이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 로빈슨 소령은 지휘 텐트에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제이콥 밀러 대위를 즉시 체포하고 군사법원에 회부한다. 제목은 아군 장교에 대한 고의적 살인 미수 및 명령 불복종.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기록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이제는 지휘관으로서의 엄격한 정의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부하가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수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며칠 후 군 병원의 깨끗한 병실. 붕대를 감은 윤하경은 창밖으로 보이는 인제의 푸른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부상들은 심각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고통이나 밀러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군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제복을 차려입은 로빈슨 소령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처음의 오만함이나 이후의 당혹스러움이 아닌 깊은 존경과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중령?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군인은 튼튼한 게 장점이니까요. 하경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로빈슨은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미합 중국 육군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우리는 자네에게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하경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당신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나 미군 전체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이콥 밀러 한 개인의 잘못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훈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불신과 반목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그리고 진정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경의 말에 로빈슨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를 비난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 대신 용서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로빈슨은 들고 온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다. 상자 안에는 미 육군 특전 부대를 상징하는 녹색 베레모와 부대 마크가 새겨진 기념패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다. 최고의 전사에 대한 우리의 존경의 표시다. 우리는 당신을 영원한 전우로 기억할 것이다. 하경은 조용히 베레모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다. 국적과 성별을 넘어 오직 실력과 군인 정신으로 얻어낸 뜨거운 전우회의 증표였다. 그녀의 희생과 강인함이 마침내 두 부대를 하나의 진정한 팀으로 묶어준 것이었다. 제이콥 밀러라는 거대한 암초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바다를 오히려 맑고 깊은 우정의 바다로 바꾸어 놓았다. 훈련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철로 만들어진 백목련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거치고 더욱 단단하고 눈부시게 피어났다. 윤하경 중령의 귀화는 연합훈련부대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겪은 시련과 생존의 서사는 순식간에 전설이 되었고, 제이콥 밀러의 추방은 부대 내에 만연했던 보이지 않는 차별과 오만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훈련은 며칠간 중단되었지만 그 시간은 부상자들의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두 부대에 갈라졌던 신뢰가 치유되고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는 중요한 기간이기도 했다. 하경은 군 병원의 안락한 침대를 거부하고 훈련장의 의무대로 복귀해 재활에 매진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나 부상자로 동정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 훈련의 총책임자이자 흔들림 없는 지휘관이었다. 그녀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말로 하는 어떤 교육보다도 강력한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아침마다 그녀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사격장을 찾았고 한 팔로 소총을 파지한 채 격발하며 전투 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 강철 같은 모습은 그 자체로 모든 대원들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가장 크게 감화된 것은 다름 아닌 미군들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하경을 실력 좋은 여군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불굴의 군인 그 자체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면 미군 병사들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와 전술이나 생존 기술에 대해 묻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다. 처음 그녀를 무시했던 조롱의 눈빛은 이제 존경과 경애가 담긴 시선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데이비드 로빈슨 소령이 있었다. 그는 밀러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두 부대를 완벽하게 하나로 융화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자신의 지휘권을 상당 부분 하경에게 위임하며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부터 모든 작전 계획은 윤중령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그녀는 이 땅과 산악 지형의 최고 전문가이며 여러분 모두가 보았듯 최고의 생존 전문가다. 그녀의 판단이 곧 우리의 판단이다. 로빈슨의 선언은 미군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계급이나 국적 성별이 아니라 오직 실력과 경험을 존중하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다. 훈련이 재개되기 전날 하경과 로빈슨은 전 대원을 집결시켰다. 밀러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합동 브리핑 자리였다. 하지만 그 자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하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료의 등에 총을 겨눴던 이의 말로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도 경험했다. 그녀는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모든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로빈슨 소령을 바라보았다. 로빈슨 소령님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가 없었다면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전우로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 말에 로빈슨 소령이 앞으로 나서며 답했다. 윤 중령의 강인한 정신력과 리더십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귀감이 되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남은 훈련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연합훈련으로 만들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과 미군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색한 침묵과 보이지 않는 벽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뜨거운 동료애와 공동의 목표 의식이 채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는 707 707 대원들과 그린벨의 대원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전투 식량을 교환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신뢰의 싹이 튼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연합훈련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종합 전술훈련의 날이 밝았다. 훈련의 목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산악 지형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가상의 적 은신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대원들이 두 개의 부대가 아닌 팀 알파와 팀 브라보로 재편성되어 한미 병사들이 완벽하게 혼합된 형태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오직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경만이 남아 있었다. 작전 브리핑을 하는 윤하경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부상은 아직 완쾌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최상의 상태였다. 그녀는 지도와 스크린을 오가며 작전의 핵심 목표와 경로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모든 대원들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성별이나 국적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능력과 리더십만을 믿고 따를 뿐이었다. 로빈슨 소령은 하경의 옆에 서서 그녀의 모든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지원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동료에게 보내는 신뢰의 증명이었다. 브리핑 말미에 하경은 모든 대원들을 향해 말했다. 이번 작전의 성패는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다. 옆에 있는 전우를 믿고 여러분 자신을 믿어라. 우리는 이 산을 우리의 앞마당처럼 누빌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모두의 심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말은 훈련의 성공을 위한 다짐인 동시에 지난날의 갈등과 불신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신병이 작전 본부로부터 수신된 전문을 들고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보고합니다. 동부전선 최전방 GOP에서 미확인 활동이 감지되었다는 첩보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상황 종료되었으나 전 부대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순간 브리핑실에 가벼운 긴장감이 흘렀다. 최전방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하필이면 대규모 훈련을 앞둔 시점이라 모두의 신경이 곤두섰다. 하경은 지도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들이 훈련할 지역은 휴전선과 아주 멀리 떨어진 후방기였지만 그녀의 감각 어딘가에서 작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경고음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수많은 실전 경험이 그녀에게 예리한 육감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대원들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경고를 내뱉었다. 모두들 명심해라. 이것은 훈련이지만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임한다. 사소한 징후 하나도 놓치지 마라. 그녀의 마지막 명령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장비를 챙겨 헬리콥터에 올랐다. 헬기의 로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지상의 흙먼지를 날렸다. 방금 전까지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강철 같은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경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베이스 캠프를 보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험준한 산맥을 다시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국적을 초월한 강철 같은 신뢰로 묶인 전우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새벽의 여명이 어둠을 걷어내며 거대한 산의 능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새롭게 태어난 그들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 빛의 이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짜 어둠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제이콥 밀러의 추방과 윤하경 중령의 진정한 리더십이 증명된 이후 종합 전술 훈련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서로를 경계하던 한미 연합팀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손발을 맞춰온 단일 부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언어의 장벽은 간결한 수신호와 서로의 눈빛으로 극복되었고 전술적 차이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낳았다. 강태우 상사의 날카로운 척후 능력과 미군 통신병의 최첨단 장비가 결합되었고
그린벨의 강력한 화력은 707 특임단의 은밀한 기동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모두가 한 명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로빈슨 소령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하경의 옆에서 함께 지형을 살폈다. 이건 그냥 훈련이 아니군 중령.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아. 밀러가 이 광경을 봤어야 했는데. 그는 아마 보았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경이 짧게 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전방의 숲 깊은 곳을 향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며칠 전 GOP에서 들려온 미확인 활동 보고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단련된 그녀의 육감은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작전 개시 6시간 후 그들이 목표 지점에서 약 5km 떨어진 깊은 계곡에 다다랐을 때였다. 선두를 정찰하던 강태우 상색에서 긴급 무전이 왔다. 독사 여기는 바이퍼 하나. 이상한 점 발견. 반복한다. 이상한 점 발견. 하경은 즉시 전 대원에게 정지 및 경계 대형을 유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로빈슨과 함께 조용히 강 상사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강 상사는 덤불 뒤에 몸을 숨긴 채 계곡 아래의 작은 공터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에는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역력했다. 모닥불을 피웠던 자리, 그리고 몇 개의 발자국.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부대의 흔적인가? 로빈슨이 물었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강 상사가 나뭇가지로 모닥불의 재를 헤집었다. 그 속에서 다 타지 않은 담배꽁초 하나가 나왔다. 그것은 국군이나 미군에 보급되는 담배가 아니었다. 붉은 별 북한에서 최고급으로 치는 담배였다.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하경은 즉시 주변 경계를 강화시키고 발자국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군화 자국이 선명합니다. 최소 3명. 보폭이 넓고 일정한 것으로 보아 고도로 훈련된 인원들입니다. 이동 방향은 우리와 같은 방향 목표 지점 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로빈슨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다. 설마 그 며칠 전 첩보가 그들이 동부 전선에서 이곳까지, 이 깊은 후방까지 침투했다는 말인가? 불가능해. 로빈슨이 중얼거렸지만 눈앞의 증거는 명백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지휘부와의 직통 위성통신을 담당하던 미군 통신병이 헤드셋을 벗으며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다. 중령님, 소령님, 방금 본부에서 비상 전문이 하달되었습니다. 훈련 상황 즉시 중단. 현재 시간부로 작전 지역 내 실제 적성분자 출현 반복합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통신병의 외침은 숲의 정적을 깨뜨리는 망치 소리 같았다. 주변의 모든 대원들이 숨을 죽였다. 훈련용 공포탄을 지급받았던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게임은 끝났다. 하경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지휘관의 그것으로, 아니 이제는 적을 앞둔 사냥꾼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전 대원 훈련탄, 즉시 회수. 지금부터 지급되는 모든 탄약은 실탄이다. 각자 안전장치 확인하고 교전 수칙에 따라 행동한다. 지금부터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작전이다. 그녀의 명령은 벼락처럼 떨어졌다.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훈련 탄창을 빼내고 실탄이 가득 찬 묵직한 탄창을 결합하는 철컥 하는 소리가 숲속을 꿰뚫었다. 방금 전까지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던 젊은 병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강철 같은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숲의 모든 소리가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마저 잠재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로빈슨 소령이 하경에게 다가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곳 지형은 당신이 최고 전문가다. 중령. 지금부터 현장 지휘는 당신에게 일임한다. 미군 대원들은 당신의 명령을 내 명령처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당신의 등 뒤를 막겠다. 그것은 완벽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하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 적들의 예상 이동 경로와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확인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아마도 인근의 통신 중개소일 겁니다. 군사시설은 아니지만 파괴될 경우 이 지역 일대의 통신망이 마비됩니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속셈이겠죠.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가서 길목을 차단해야 합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장에서의 가상 추격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진짜 추적이었다. 하경은 독사라는 호출부에 걸맞게 소리 없이 대원들을 이끌고 숲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생존과 추적 능력은 이제 동료들을 살리고 적을 섬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은 적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야영지를 추가로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훈련에 참여했던 아군 병사 한 명의 군번줄이 떨어져 있었다. 훈련 구역을 이탈했다가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이 분명했다. 분노가 대원들의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하경은 대원들을 이끌고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훈련생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꾼의 발걸음이었다. 그들의 목표 지점인 통신 중계소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 낡고 버려진 산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해가 져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산장은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산장의 창문에서는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경은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다. 그녀는 직감했다. 저 안에 놈들이 있다. 그녀는 수신호로 각 팀에게 포위 대형을 지시했다. 대원들은 소리 없이 움직여 산장을 완벽하게 에워쌌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하경의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하경은 자신의 소총인 K2C의 안전장치를 풀고 마침내 힘차게 손을 내렸다. The Lab. 강태우 상사의 짧은 외침과 함께 알파팀이 산장의 정문과 창문을 향해 섬 광탄을 던져 넣었다. 귀를 찢는 폭음과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터져 나온 직후 그들은 문을 부수고 내부로 돌입했다. 동시에 하경과 로빈슨이 이끄는 브라보팀이 산장의 후방을 급습했다. 파파파파파빵. 산장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예상치 못한 기습에 당황한 북한 공작원들은 탁자를 방패 삼아 격렬하게 저항했다. 어둠 속에서 총구 화염이 번개처럼 번뜩였고 총탄이 벽과 기둥을 부수며 파편을 흩뿌렸다. 훈련장에서 듣던 공포탄의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살과 뼈를 꿰뚫는 진짜 총성이 귓가를 때렸다. 한미연합팀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국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등을 맡긴 전우만이 존재했다. 미군 병사가 재장 전하는 동안 707 707 대원이 엄호 사격을 해주고 707 707 대원이 부비 트랩을 제거하는 동안 그린베레가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신도 없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신뢰는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강철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경과 로빈슨은 한 팀처럼 움직이며 산장 내부를 소탕해 나갔다. 하경이 수신호로 방향을 지시하면 로빈슨이 즉각적으로 팀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며 화력 지원을 퍼부었다. 우측방 2명, 하경이 외치자마자 로빈슨과 그의 팀원이 방 안으로 수류탄을 던져넣고 진입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후방까지 침투한 최정예 공작원들이었다. 그들은 교묘하게 사각을 이용하며 방역했고 그 과정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메딕 잭슨이 당했다. 한쪽 구석을 수색하던 젊은 미군 병사 잭슨 상병이 적의 총탄에 다리를 맞고 쓰러졌다. 며칠 전 하경의 생존 기술에 감탄하며 이것저것 묻던 순박한 미소를 가졌던 청년이었다. 젠장 가장 가까이 있던 강태우 상사가 욕설을 뱉으며 쓰러진 잭슨에게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적의 총알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바로 그 순간 다른 미군 병사 하나가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강 상사와 잭슨의 앞을 막아서며 적을 향해 소총을 난사했다. 그를 끌어내 그의 엄호 덕분에 강 상사는 잭슨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낼 수 있었다. 국적을 초월한 희생과 전우애가 총탄이 빗발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산장 내부의 적들은 대부분 제압되었지만
리더로 보이는 마지막 한 명이 인질로 잡혀있던 아군 병사 추적 초반에 발견된 군번줄의 주인을 방패 삼아 2층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모두 물러서라. 그렇지 않으면 이놈 목을 따버리겠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대검이 들려 있었고 칼날은 병사의 목에 아슬아슬하게 닿아 있었다.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최악의 대치 상황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하경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소총을 내리고 두 손을 들어 보이며 항복을 권유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진정해라. 우린 더 이상의 유혈 사태를 원치 않는다. 닥쳐라. 남조선 계집 장교 따위가 어디일 공작원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다. 바로 그 순간 하경은 그의 발밑 낡은 마룻바닥의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썩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이 산에서 생존 투쟁을 벌이며 익혔던 지형 지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었다. 하경은 로빈슨과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을 가리키며 숫자 셋을 세었다.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로빈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경은 다시 공작원에게 말을 걸며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내가 살아서 돌아갈 길은 없다. 하지만 동료를 풀어주면 목숨만은 보장해주겠다. 헛소리 공작원이 격분하여 인질의 목에 더 힘을 주는 순간 하경의 신호에 맞춰 로빈슨이 그의 발밑 마룻바닥을 향해 정확히 세 발의 점사를 가했다. 타타탄 강력한 소총탄에 썩어 있던 마룻바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공작원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가 인지를 놓치는 찰나의 순간을 하경은 놓치지 않았다. 탱. 그녀의 소총에서 발사된 단 한 발의 총알이 번개처럼 날아가 정확하게 공작원의 미간을 꿰뚫었다. 인질이었던 병사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길고 길었던 전투는 마침내 끝이 났다. 전투가 끝난 산장은 처참했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했고 모두들 극도의 긴장감에서 풀려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부상당한 잭슨 상병을 포함한 부상자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았고 전사자는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부축해주며 조용히 전우의 안부를 확인했다. 피부색도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지만 그 순간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오만과 편견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로빈슨 소령은 하경의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전투의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하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산장에서 보여준 그 모든 움직임이 다시금 그려지는 듯했다. 그녀의 차분한 명령,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그 기발한 기지까지. 하경은 그에게 단순히 707 707 특임단의 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추구했던, 그러나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한심한 부하가 일으켰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중령. 로빈슨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당신에게서 배운 것은 전술이 아니었군. 그것은 살아남는 법이었고 서로를 믿는 법이었다. 하경은 대답 없이 그를 응시했다. 로빈슨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 지형은 당신이 최고 전문가다, 중령. 나는 이 전투를 당신의 지휘 아래 이끌고 싶네.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권위와 경험, 그리고 생사를 걸고 싸우는 자신의 팀원들의 목숨을 그녀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맹세였다. 그는 하경이 내린 단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제이콥 밀러가 보여줬던 오만함과 불신을 그는 윤하경이라는 강철 같은 존재에 대한 완벽한 신뢰로 보란 듯이 갚고 있었다. 미군 대원들은 당신의 명령을 내 명령처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당신의 등 뒤를 막겠다. 그것은 완벽한 전우회의 표현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불과 며칠 전 킬하우스 훈련장에서 밀러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을 때의 분노와 수치심을
로빈슨은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경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의 신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그들은 함께 무너진 산장 내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였다. 전투의 마지막 대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극도로 흥분한 공작원이 인질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고 모두가 숨죽인 채 해법을 찾지 못할 때 하경의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손가락으로 바닥에 썩은 마룻바닥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조용히 셋을 세웠다. 로빈슨은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고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룻바닥을 향해 세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따다당 강력한 총탄에 마룻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공작원은 중심을 잃었다. 그 찰나의 순간 하경은 반가세를 당겼다. 단 한 발의 총알이 적의 미간을 꿰뚫었다. 그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로빈슨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에 부응한 하경의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다. 훈련이라는 가상의 상황이 실전이라는 현실로 바뀌었을 때 오직 실력과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그들은 피와 땀 그리고 동료의 고통 속에서 하나의 팀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산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고 진정한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젖은 얼굴에 닿았다. 그것은 승리의 감각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투는 마침내 끝이 났다. 전투가 끝난 산장은 처참했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했고 모두들 극도의 긴장감에서 풀려나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부상당한 잭슨 상병을 포함한 부상자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았고 전사자는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부축해주며 조용히 전우의 안부를 확인했다. 피부색도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지만 그 순간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나 다름없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오만과 편견은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산장 외부의 경계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한 후 하경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산장 내부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녀의 시선은 흩어진 적들의 시신과 총탄 자국으로 가득한 벽, 그리고 인질에서 해방된 후 충격에 휩싸여 있는 아군 병사를 차례로 훑었다. 그녀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 무사함을 확인하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 작은 행동에서 병사는 안도와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하경은 단순히 뛰어난 전사를 넘어 팀원의 안전을 자신의 안위보다 우선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로빈슨 소령은 하경의 옆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전투의 피로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하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산장에서 보여준 그 모든 움직임이 다시금 그려지는 듯했다. 그녀의 차분한 명령,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그 기발한 기지까지. 하경은 그에게 단순히 707 특임단의 교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추구했던, 그러나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진정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한심한 부하가 일으켰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는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다. 중령, 로빈슨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당신에게서 배운 것은 전술이 아니었군. 그것은 살아남는 법이었고 서로를 믿는 법이었다. 하경은 대답 없이 그를 응시했다. 로빈슨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이곳 지형은 당신이 최고 전문가다, 중령. 나는 이 전투를 당신의 지휘 아래 이끌고 싶네. 미군 대원들은 당신의 명령을 내 명령처럼 따를 것이다. 우리가 당신의 등 뒤를 막겠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권위와 경험, 그리고 생사를 걸고 싸우는 자신의 팀원들의 목숨을 그녀의 손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맹세였다.
그는 하경이 내린 단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제이콥 밀러가 보여줬던 오만함과 불신을 그는 윤하경이라는 강철 같은 존재에 대한 완벽한 신뢰로 보란 듯이 갚고 있었다. 하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그들의 신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소임을 다할 뿐이었다. 그들은 함께 무너진 산장 내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였다. 전투의 마지막 대치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극도로 흥분한 공작권이 인질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고 모두가 숨죽인 채 해법을 찾지 못할 때 하경의 눈빛이 빛났다.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손가락으로 바닥에 썩은 마룻바닥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조용히 셋을 세웠다. 로빈스는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룻바닥을 향해 세 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따다당. 강력한 총탄의 마룻바닥이 무너져 내렸고 공작원은 중심을 잃었다. 그 찰나의 순간 하경은 반가세를 당겼다. 단 한 발의 총알이 적의 미간을 꿰뚫었다. 그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로빈슨의 절대적인 신뢰와 그에 부응한 하경의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연합훈련은 공식적으로 해단식을 앞두고 있었고 훈련장은 이제 실전의 흔적을 지우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흙과 피로 얼룩졌던 군복은 세탁되었지만 대원들의 눈빛에 서린 굳은 결의와 피로의 그림자는 쉬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낯선 이들이 아니었다. 함께 죽음을 목격하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싸웠던 진정한 전우였다. 윤하경은 홀로 훈련장 구석의 바위에 앉아 조용히 소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익숙하고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총기를 분해하고 기름칠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총은 한 명의 아군을 구하고 한 명의 적을 섬멸하는 도구였지만 이제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경은 자신의 손길 아래 반짝이는 차가운 총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번 작전에서 함께 싸웠던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특히 부상당했던 미군 병사 잭슨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순박하고 해맑던 그 청년의 미소는 이제 통증과 공포의 기억으로 얼룩져 있었다. 한 명의 군인으로서 자신이 지휘하는 작전에서 부하가 부상당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다. 비록 그의 부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자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죄책감의 무게를 떨쳐낼 수 없었다. 그의 가족, 그의 삶, 그가 꿈꿨던 미래가 단 한 발의 총알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전장에서 얻어낸 승리의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였다. 그녀의 시선은 산장에서 쓰러져 있던 북한 공작원들의 시신으로 향했다. 그들은 명백한 적이었지만 그들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자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군인이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모든 군인이 짊어져야 하는 숙명을 느꼈다. 이념과 국적을 초월하여 전장에서의 삶과 죽음은 모두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승자는 돌아가고 패자는 남겨지지만 그들의 희생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날 저녁 훈련의 공식 해단식이 열렸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단순한 훈련 종료를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실제 전투를 함께 치르고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들의 엄숙하고 진정한 이별의 자리였다.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미국의 성조기가 나란히 개양대에 올랐다. 하경과 로빈스는 각 부대를 대표하여 서로를 향해 격려했다. 당신과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 중령. 로빈슨의 목소리에는 존경이 가득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소령. 당신들은 최고의 전사들이었다. 하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악수에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해단식이 끝나고
미군들이 버스에 오를 때 강태우 상사는 전투 중에 자신을 구해줬던 미군 병사와 어깨동무를 하며 서툰 영어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다리를 다친 잭슨 상병은 707 707 특임단 대원들이 선물한 롤링페이퍼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경은 그 모습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증오와 불신으로 시작되었던 훈련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시련, 그리고 피로 맺어진 전우회.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이었다. 교본에 나오는 전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국적과 편견을 뛰어넘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그들의 심장에 새겨 주었기 때문이다. 버스가 멀어지며 흙먼지를 남겼다. 하경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제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푸르렀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총성 아래 하나의 깃발을 들었던 모든 군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제이콥 밀러에 대한 복수심도 사격 실력을 증명해야 했던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싸운 전우들에 대한 깊은 유대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윤하경은 모든 공식 보고와 조사를 마친 뒤 짧은 휴가를 받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군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이름 모를 무명 용사들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는 언덕에 올라 서울 시내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 저 풍경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이름도 얼굴도 없이 쓰러져 갔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작전에서 부상당한 잭슨 상병의 얼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미군 병사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하게 저항하던 북한 공작권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지만 군인의 희생에는 국경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묘비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선배 전우들을 향한 추모이자 살아남은 자로서의 무거운 다짐이었다. 휴가가 끝나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707, 707 특수임무단 본부로 복귀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산더미 같은 서류와 이번 연합훈련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한미연합 특수전 훈련. 초기 갈등 요소를 극복하고 실제 상황에서 완벽한 합동작전 능력을 입증, 향후 연합작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 그녀의 이름 옆에는 최고 수훈이라는 평가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종이 위에 남은 기록보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기억들이 훨씬 더 무겁고 선명했다. 그때 부관이 들어와 국제 군사 우편 하나를 건넸다. 데이비드 로빈슨 소령에게서 온 편지였다. 윤 중령에게. 자네와 헤어진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군. 이곳의 공기는 여전히 건조하고 인제에 서늘했던 새벽 공기가 가끔 그립기도 하네. 먼저 우리 대원들의 안부를 전하지. 잭슨 상병은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재활에 들어갔네. 녀석은 아직도 강태우 상사가 자신을 구해줬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닌다네. 다른 대원들 모두 자네와 707, 707 부대원들을 진짜 전우로 기억하고 있네. 그들은 한국에서 총알이 아니라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을 가슴에 담아왔다고들 말하지. 제이콥 밀러 대위에 대한 소식도 전해야겠지. 그는 불명예 제대와 함께 군사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네. 한 명의 뛰어난 군인이었던 그가 어쩌다 괴물이 되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이것이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일 걸세. 그의 마지막을 보며 나는 리더로서 부하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자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어서일세. 자네는 우리에게 전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네. 편견을 넘어서는 법, 실패를 책임지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국적을 초월하여 동료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자네가 보여준 불굴의 군인 정신은 이곳에 돌아온 내 모든 대원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네. 자네는 최고의 교관이었고 가장 위대한 지휘관이었으며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일세. 부디 건강하게. 언젠가 다시 전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내 등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영원한 전우 데이비드 로빈슨 소령기.
하경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가 지키고 얻어낸 것이 비로소 실체가 되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종이 위의 기록이 아닌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진 진정한 신뢰와 존경이었다. 며칠 후 윤하경은 다시 교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707 707 특수임무단 본부. 차기 대테러 요원들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받는 그곳에서 그녀는 신참 대원들의 훈련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혹독한 지옥주 훈련 진흙탕 속에서 무거운 통나무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는 대원들 속에서 유독 힘들어하는 젊은 여군 하사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체력의 한계에 부딪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하경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동정이나 격려의 말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힘든가? 예, 그렇습니다. 여군 하사가 간신히 대답했다.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 평생 모든 힘든 순간마다 지금을 떠올리게 될 거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이면 근육통으로 남지만 오늘의 포기는 내일이면 평생의 후회로 남는다. 다시 한번 묻지. 힘든가? 하경의 차갑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의 여군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윤하경 중령의 소문을 들었다. 제이콥 밀러 대위와의 충돌산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실전에서 아군을 구하고 적을 섬멸했던 전설 같은 활약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그녀에게 이길 수 없는 벽이 아닌 반드시 넘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통나무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동기들을 향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나 둘 정신 차리고 발 맞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경의 눈빛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강철은 더 뜨거운 불과 더 강한 망치질을 거쳐야만 비로소 명검으로 태어나는 법이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단련시켰던 선배들의 방식을 그대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킬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은 이유이자 군인으로서의 소명이었다. 그날 저녁, 모든 훈련이 끝나고 부대에 어둠이 내렸다. 하경은 자신의 숙소에서 소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익숙하고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총기를 분해하고 기름칠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은 그녀에게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손질을 마친 그녀는 책상 한편에 놓아둔 로빈슨이 선물했던 녹색 베레모를 잠시 들어 올렸다. 그것은 전리품이 아니었다. 이해와 존중 그리고 피로 맺어진 연대의 상징이었다. 창밖으로 연병장을 뛰는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땅의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최전방 철책에서, 누군가는 깊은 바닷속, 잠수함에서 또 누군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총을 닦으며 이 나라의 밤을 지키고 있었다. 윤하경은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소총을 다시 총기 거치대에 놓았다. 그리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이나 타인의 편견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산처럼 고요하고 바다처럼 깊은 확신과 책임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남은 것은 제이콥 밀러에게서 얻어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등을 믿고 생사의 위기를 함께 넘겼던 진정한 전우들에 대한 믿음이었다. 태양은 졌고 새로운 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군인들이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로운 아침은 반드시 다시 밝아올 것이었다. 강철은 녹슬지 않는다. 다만 더욱 날카롭게 벼려질 뿐이다. 그리고 군인의 임무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감동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